홈플러스 중동점 폐점과 관련해 입점 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예정된 가운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유영록 전 시장이 오늘 김포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지원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됩니다. 박용수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6.13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오늘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 현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인 경인입니다. 오늘 뉴스인 경인은 부천 중동 홈플러스 폐업과 관련한 지역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가장 빠르고 생생한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 현장을 헬로티비 뉴스인 경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인 경인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홈플러스 부천 중동점이 오는 11월에 문을 닫습니다. 유통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런데 중동점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런 폐점 통보에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관련 취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부천 중동점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장현순 씨. 장 씨는 매년 5월마다 임대 계약을 연장하며 9년째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다음 달까지 매장을 비워달라는 본사 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동점이 오는 11월 폐점을 앞두고 있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바깥으로 내몰게 됐으니 우리 직원들이 지금 5명인데 5명도 지금 큰일이에요. 장 씨와 같은 홈플러스 중동점 임차 상인들은 약 30여 명.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플러스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발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매각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임차 상인들을 위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기간이 지났으니까 길거리로 그냥 나가십시오. 이거는 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홈플러스 측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5년 미만 임차 상인들에게는 운영기간과 투자 비용 등을 따져 개별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으며 임차 상인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갑작스런 재계약 불가 통보 주장에 대해서는 폐점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직후 곧바로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상인과 홈플러스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진입니다. 네, 홈플러스 중동점 상인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인들은 매일 오후에 매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3시 18분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오늘도 상인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중동 홈플러스 폐점 저지 비상대책위는 매일 3시부터 4시 이곳 중동 홈플러스 앞 매장에서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사 측에서 지난달에 40일 후에는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상인들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인 한 분과 직접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상점 업무를 중단한 채로 나오셔서 이 호소문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거리로 나오시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살기 위해 나왔고요. 저희가 거리로 나오게 된 거는 저희가 피땀이 흘려서 자리 잡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업장을 홈플러스에서는 일회용품 취급하면서 40일 만에 보상 한 푼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사당을 알릴 거고요. 저희는 합당한 보상 없이 계속해서 이 거리에 나와서 투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리로 나오시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계신데 이런 움직임 이후에 어떤 본사라든지 중동점과의 어떤 협의나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일부 매장에는
형식적으로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일본 매장이고 안 왔다 간 매장들도 있어요. 저희를 뭐 떠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저희를 분열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합의를 위한 건지 저희 입차 상인들은 오히려 홀류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상인들은 이 매장 앞 시위와 더불어서 추후에 부천시청 그리고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상인들의 주장 그리고 지점 폐점을 앞두고 있는 홈플러스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홈플러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신입니다. 네, 이 속 시원한 지역 이야기가 있는 곳 이슈 토크 시시각각으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홈플러스 중동점 폐점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다며 홈플러스 내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스튜디오에 오용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직접 이 부천 홈플러스 중동점에서 안경점 경영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홈플러스 폐점 소식 듣고 난 뒤 대책이 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장 내 임차 상인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홈플러스 내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을 모두 합하면 35개 정도 브랜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본사 직영 체제로 유지가 되는 17개 정도 점포를 빼면 18개 정도 점포가 개인이 직접 투자한 임차 상인들입니다. 네네. 이 가운데 13개 업체가 저희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중동 홈플러스의 폐점 자체를 저지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어떤 합리적인 기간이라든지 보상 전차가 전혀 없는 현재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폐점을 저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책위원회 상인들, 앞서 현장 연결에 나왔던 영상에도 나왔는데, 시민들에게 호소문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저희가 지난 4월 18일에 저녁 5시 30분경에 홈플러스 관계자로부터 이 중동점이 매각이 되었다 때문에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때까지 자리를 비워주셔야 됩니다. 네,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이달 말까지 나가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네네. 또 일체의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네. 이런 발표를 저희가 들었고요. 사실 그런 처음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임차 상인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미 예견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매각이 기정사실화 됐다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매주 하는 저희 임차 상인들의 조회가 있는데요. 네. 그 조회에서도 매각과 관련된 그런 뜬 소문에 대해서 동요하시지 마시라. 네네. 아직까지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영업에 매진하시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요. 네. 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 중동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중동점 점장으로부터 저희 임차 상인의 한 분이 네. 매각 사실과 관련해서 아직 이렇게 전해진 것들이 사실 무근이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열심히 일하시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또 노조 측도 계속 사측에다가 사실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네. 발표 며칠 전 4월 18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던 상황입니다. 네네. 앞선 질문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보상이 따르는 그런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사측은 이곳 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실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현재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단돈 1원의 보상도 없이 나가면 저희들은 사실 재기가 불가능한 정말 생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생존권,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각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또 언론들, 또 정계 그리고 관청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요. 또 중동 홈플러스에서 저희들이 매일 집회를 열어서 현재 아직까지도 상황을 잘 모르시는 지역 주민들이 네.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 본사, 또 시청, 그리고 도청에서의 집회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부천 시장 후보군들과 이렇게 접촉을 좀 해봤는데요.
그분들과 만나서 현재 처해 있는 저희들이 현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은 좋지만 비밀스럽게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후보군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대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좀 막막한 상황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 계약 후 5년이 지난 임차 상인들 뭐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던데요. 5년 이상이 된 상인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희 비대위원들 가운데는 5년 미만의 그런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5년 미만의 임대차 보호를 받는 회원분들이나 5년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이나 입장은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매장당 적게는 한 1억 원 정도, 많게는 3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 이곳에서 각기 다른 기간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투자한 금액 전부를 잃게 되는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또한 중동점 매각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도 이미 엄청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용업종 같은 경우는 선불권, 미리 이렇게 예, 1년치 뭐 이런 네, 식으로. 1년 회원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적게는 뭐 100만 원, 뭐 수백만 원짜리 이런 큰 금액의 회원권 선불권들을 환불하느라 영업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일회성 제품이 아닌 안경과 같은 이런 업종들은요, 향후 AS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영업 손실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보상금을 받아 나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매장을 또 일궈 나가고 가꾸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네.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매장당 상황,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각 매장당 수억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갑작스럽게 매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도 실직자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분들 입장도 피해자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퇴직금도 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임차 상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고통은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막막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계약 기간 5년 이하의 상인들은 뭐 보상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뭐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인지 어느 정도 단계인지 또 상인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런 보상 논의가 없다고 5년 이하 상인들도 네네, 없군요, 5년 아직은. 이하가 있는 분들도 좀 몇 분 네, 계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아직 없었군요. 금액과 관련된 얘기는 없고요. 앞선 질문에서도 미리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비대위 입장은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든지 넘었든지 동일한 입장이라는 잘 알겠습니다. 뭐 매각 공고 시점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상인들 이 홈플러스 측에서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했어야 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본사 측은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나서 이제 관내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2015년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내용인데 네네.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으로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희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바로 내 자신의 일들도 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살펴보니까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2015년도에 인수하면서부터 사모펀드죠. 예, 사모펀드입니다. 이 중동 홈플러스 부지를 토지 신탁을 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를 이제 다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또 계약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네. 중동 홈플러스의 매각을 진행해 왔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5월 31일에 이제 계약이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4월 18일 날 얘기를 했으니까 40여일을 남기고 네.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통보하는 것 자체는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려가 없는 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명언 가운데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날 MBK 파트너스 홈플러스 본사 직원이 와서 일방적인 그런 통보를 한 시간은 사실은 뭐 핵심적인 내용은 30초도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상인들의 가슴에 깊이 남긴 화인과도 같은 상처는 30년, 아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릴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MBK 파트너스가 이렇게 중동 홈플러스처럼 분할 매각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해 주시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인 여러분들, 임차상인 그리고 비대위 마지막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비대위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 중동홈플러스의 묻지마식, 밀어붙이기식 이와 같은 폐점을 저지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리고요. 관계부처와 또 공정위원회 등 관계된 모든 기관에 제소할 것입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개발, 일방통행식 개발이 아닌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헬로티비 뉴스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이 홈플러스 중동점 폐점과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홈플러스 폐점과 관련해 입점 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과 함께 과연 이곳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정유진 기자와 한슬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헬로티비가 홈플러스 중동점 폐점 소식을 전하자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상에는 집안 마트가 사라져 아쉽다, 이제 무엇이 들어올까 등 수백 개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홈플러스 중동점은 오는 11월 폐점 예정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이 대형마트였기 때문에 이 다음은 무엇일까가 궁금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곳에 대형마트가 아닌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주가 주거시설과 사무실, 상가 등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 건축을 위해 부천시에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한 상황. 시는 건축주가 평가를 신청한 건물 규모가 지하 6층, 지상 49층이며 이번 달 내에 심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옆 건물들은 10층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뒤편에 아파트가 있어서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이곳 홈플러스 부지는 높이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존보다 4배 이상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1990년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당 구역을 특별 높이 제한 구간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떠나는 홈플러스 부지 위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 과연 과거 부천시가 의도했던 대로 이곳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론은 어떨까요? 한슬기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 중동 홈플러스는 과거 까르프에서 홈에버 또 홈플러스까지 계속해서 브랜드명은 변경됐지만 23년째 대형마트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 역시 이곳을 부천을 대표하는 대형마트로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홈플러스가 사라진 후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워하고 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홈플러스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있는 게 좋죠.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요. 10몇 년 전만 해도 까리프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했거든요. 이용했는데 계속 이용을 하는데 없어진다니까 또 아쉽고 하니까 지금 그런 마음만 있어요. 장보기가 좋았는데 이게 홈플러스가 없어진다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큰 대로변 주택가 남쪽에 갑자기 40층 높이의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쭉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집안에 좀 저기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좀 안 들어. 네? 그렇지 뭐. 그리고 큰 건물은 큰 건물대로 있는 데가 있어야지 거기가 뚝 올랐으면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
저희 주민들은 안 좋지요. 교통 대란도 분명히 올 것이고 여기 아파트도 또 들었을 거고 한데 이게 48층이 들었으면 저희한테 당연히 안 좋죠.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너무 높아 버리니까 우리 그 중흥마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절벽을 보고 사는 것과 같이 딱 앞이 막힌다. 그래서 이것이 중대한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인근 상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형마트가 사라지고 오피스텔이 입주하게 되면 정주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동인구가 줄어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유동인구를 잡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장을 보시고 하는데 이제 주거 지역이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 상권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이 지점 사장님들은 이제 맞춰서 또 홍보를 변화해야 되고 이제 마케팅도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많지만 여기 없어버리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 상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일반 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는 거의 없죠. 그 사람들이야 뭐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자기 주말에나 어디 놀러나 다니지 여기 자고 뭐 그렇겠죠.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 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23년째 대형마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동 1059-2번지. 이번에 새로운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혼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슬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동 홈플러스 폐점 이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천시 공인중개사협회 원미지회 회원인 박광석 공인중개사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개사님,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부천시 중동 홈플러스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앞으로 인근 상권, 그리고 부동산 시장 변화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폐점 이후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홈플러스 위치가 아파트 끝자락에 있고, 자동차의 출입이 그렇게 편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홈플러스가 샀을 때보다 지금 현재의 지가 상승이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작년도에 공매된 거 하고 그다음에 따진다 그러면 평당 한 4,300 이상이라서 아마도 투자 가치 상승이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부천시 곳곳에 오피스텔 건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길주로 주변, 이 7호선 역세권 주변에 이 오피스텔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은 오피스텔이 분양이 됐는데요. 아마도 올 하반기에 계속 입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소형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16평에서 19평, 중소형 쪽에는 보통 1억 6천 정도 분양이 됐는데 올해는 2억 정도로 분양이 돼서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형 오피스텔은 주변에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니고 아파트 형식으로 대유 프루지오가 있어서 이것은 주변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평당 1,700선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가가 이 정도 1,750에서 1,800으로 분양이 돼서 충분히 분양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로 분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해운대 힐스테이트도 거의 1,800에서 2,00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 지역의 오피스텔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부천 길주로 주변 7호선 일대, 또 1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이 몰리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차적인 거는 교통 편의성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 근교리에 있으면서 강남으로 가는 7호선이 있고요. 1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국으로 어딜 가더라도
그런 교통편이 커서 아마도 그게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 네네.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그 부분도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젊은 사람의 유입이 의외로 몇 년 사이에 많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중동 홈플러스 폐점 이후 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동 홈플러스가 폐점한 이후에 이 대형 오피스텔 건립이 되면 부천 길주로 주변 부동산 시장 변화, 또 상권 변화 상당히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수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더 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됩니까? 신중동역 코너 상가기 때문에 네네. 1차적인 거는 그 자체 주변에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충분히 유입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홈플러스라는 그것보다는 일반 소매점 위주의 그런 상가가 많이 들어선다면 그 자체로도 상주 인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권 형성이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중개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광석 공인중개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속 시원한 지역 이야기가 있는 곳 이슈 토크 시시각각. 오늘은 부천 홈플러스 중동점 폐점을 앞두고 입점 상인들의 반발과 시민 여론, 그리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유정복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후보 등록 계획을 밝혔다고요.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인 오후 2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내일 인천시장 선거 예비 후보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인천시는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유 시장은 채무 감축 등 4년간의 성과를 간주하며 출마의 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이번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후보로 인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도심 경쟁력이 앞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친박 인사로 분류되지만 중앙당에서 유 시장을 단독 후보로 공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에 전략 공천인가 있는데요. 당시 상대였던 송영길 후보보다 열세라고 판단됐지만 이 같은 전망을 가지고 당선된 저력도 갖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유권자들이 정당에 아닌 정책과 인물을 보고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이제 여야 후보군 모두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재필 기자를 통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오디오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오늘 저녁 6시 55분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선 도전에 나섰던 유영록 김포시장이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오늘 시장직에 공식적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은 민선 6기 마무리에 나설 텐데요. 유 시장이 복귀하면서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오늘 유영록 김포시장이 김포시장직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길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앞서 유영록 시장은 당내 컷오프의 반발에 재심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면서 공천 탈락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시정에 복귀하면서 한 달 반여 남은 시정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 출근길에 선관위에 들러 최종적으로 후보 사퇴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청에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의 시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유 시장, 이 시정 복귀에 나서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정 복귀를 앞두고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논란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네, 유 시장 시정 복귀 전 무엇보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올해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시기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치권도 최근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장 예비 후보자들도 저마다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또 유 시장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인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김포시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만 더욱 커진 상태인데요. 때문에 유영록 시장이 복귀한 이후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는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해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 이 유영록 시장 오늘 다시 복귀를 했는데 현장 인터뷰 다시 좀 준비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인터뷰, 유영록 시장의 현장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비 후보자, 시장 예비 후보자 등록하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그 경선이 저희도 끝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정에 복귀해서 어떻든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8년 동안 해온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예. 시간 남았는데 과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근데 뭐 최근 민원 보니까 그 마저리 또 낙골당 관련해서 또 그 제가 나가 있는 데가 또 민원이 아주 심했고 또 선거 와중에서 또 경선 중에 뭐 그 김포 도시철도 관련해서 또 뭐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의회 보고하고 또 이렇게 제가 현장 좀 확인하고 어쨌든 이 개통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또 개통할 수 있게끔 남은 그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도시철도 혹시 뭐 관련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었어요? 아니요, 저도 사실 제가 3월 30일 날 시장 후보 예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이게 경선 와중에 막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휴일에 나와서 좀 담당 부서장들한테 보고는 받았고요. 이제 오늘 최종 보고 받은 다음에 아마 의회에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서 뭐 공식적으로 또 입장이나 이런 것들 발표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간 의회에 뭐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에 저희도 들을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유영록 김포시장의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한 인터뷰 함께 보셨는데요. 뭐 본인은 이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런 입장을 헬로티비 뉴스 취재진에게 밝힌 것 같습니다. 뭐 김포 도시철도 개통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집중된 상황인데요.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용수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6.13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들과 학부모의 부름이 있다고 판단해 8년 남은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결심했지만 2달 동안 확인한 결과는 오만과 착각이었다며 인천에선 더 이상 할 것도 머무를 명분도 없다는 최종적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의 사퇴 입장 표명으로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보수 진영의 고승희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는 오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 양당 구조에서는 인천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변화의 아이콘인 문병호가 당선되어 인천을 혁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도 참석해 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장 선거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정의당 김웅호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우리 지역의 사건과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키워드 뉴스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날선 신경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가 최근 2012년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전 지사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폭력과 갑질에 눈감는 정당이 아니라면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가정사를 더는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남 후보가 지적한 음성 파일에는 이 후보의 아픈 가정사가 얽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공언하던 남 후보가 연일 네거티브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막말의 늪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 예정된 이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는 이재명 후보의 불참으로 남경필 후보의 단독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방송 토론 질문지 내용 중 상당수가 편향돼 있어서 불공정한 토론회는 참여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 간의 향후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일간지의 주요 기사 살펴보는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5월 14일 월요일자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일보인데요. 지방선거 소식과 함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된 소식들이 일면 기사로 올라 있습니다. 그중에 기사 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정당들은 공천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과 청년들은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일보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3일까지 경기도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각 당의 공천 확정자는 총 376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313명, 여성은 63명으로 여성 공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도전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청년 도전자 역시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고전 중이었는데요. 5, 60대 도전자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지만 40대는 84명, 30대는 19명, 그리고 20대는 겨우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경인일보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박남춘 후보, 그리고 이재정 후보가 각각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일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기호일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일보에서는 인천 동구와 롯데몰 송도 그리고 매립지 공사와 관련된 지역의 핫 이슈들이 일면 기사로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립지 공사 이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이 지역 선거의 핫 이슈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을 둘러싼 인천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확연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합의 이행 차원에서 이관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자 합의 자체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한국당 시당은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발표한 새로운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전면 반박했고 바른미래당 시당 역시 4자 합의에 따라 SL공사와 토지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4자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당 시장 후보인 유정복 시장을 겨눴고 정의당 역시 SL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4자 합의에 대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일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일면 기사로 지방선거 여론조사 소식과 함께 인천이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큰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사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인천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의 큰 축으로 대북사업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북 도민회관 건립과 영종, 신도, 강화 도로 건설 사업, 그리고 남북 공동어로 및 수산물 교류 등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및 남북 교류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인천시장 후보들도 인천발 남북 교류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향후에 인천이 한반도의 남북 교류 및 대북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네, 뉴스인 경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생생한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 현장을 헬로티비 뉴스인 경인이 찾아가겠습니다. 뉴스인 경인은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